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 기관 고려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발표문은 저희 전남대학교 대학원의 협동과정의 박사과정에 지금 재학 중에는 파르피에비스르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유학생인데 저와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뒤에 뻘쭘뻘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제가 발표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과 박사과정 유학생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목적, 선행 연구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고려인들이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한국으로 귀환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고려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은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후반이라고 정확한 연도를 말하는 1863년이다. 이 시기에 조선 후기 체제가 전반적으로 붕괴되고, 그리고 또 조선 시대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대홍수는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발생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그러한 농민들이 한반도의 적정 지역인 러시아 연해주 지역,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그 정도 이쪽으로 올라가면 하바롭스크, 그래서 전반적으로 러시아 북동 지역에 이주를 하게 되면서 1937년 강제 이주 되기 전까지 적어도 한 20만에서 30만 명에 이르는 한인들이 러시아 연해주, 하바롭스크 북동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37년 9월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 루트를 보면 한반도에 있고 러시아 극동 지역에 가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1955년에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스탈린은 강력한 러시아 민족주의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민족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침해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런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다가 스탈린이 사망하고 프르쇼프가 집권을 하면서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또 해제가 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기고 나면서 볼가강 이남 지역인 볼고그라드나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일본은 다시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포함해서 우리는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합니다. CIS 지역 전반에 걸쳐서 정착하고 있고, 오늘 제가 여기에 추가되는 한국이 고려인들이 조상의 땅이라고 말하고는 한국으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CIS 지역에서는 한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세 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고려인들의 산 조건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해체되자마자 중앙아시아에 있는 소위 연방공화국의 있는 국가들이 각각 독립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독립을 선포하면서 또 이들도 소련 시기에 했던 러시아 민족주의 정책을 이제 토착 민족주의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 민족주의 정책을,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민족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그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우즈벡의 경우에는 우즈벡어를 국가어로 지정을 하게 되고,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어를 또 국가어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전반적으로 러시아어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즈벡어나 카자흐어를 사용을 전혀 못합니다. 이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보다 더 강력한 민족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한 고려인들이 조상의 땅인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13년도 지혜동포 재단의 그 지혜동 호감도 조사를 한번 한 거 있는데 보시다시피 러시아 CIA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호감도면에서 가장 낮죠. 한 13.3% 정도 나와 있고 미국에 살고 있는 지혜동포는 55%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는 한 6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좀 살고 있고 특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선부동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같은 경우는 8천여 명 정도가 살고 있고 광산구 월곡동의 경우는 한 4천여 명 정도가 집거지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이 고려인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쭉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주나 적응의 주제에 관련돼서 또는 이제 경기도 안산의 고려인 마을과 광주 광산구 고려인 마을의 이제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거지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예대 뭐 여기 이제 이명상 교수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측면에서 고려인의 집거지를 좀 분석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 인류학과 이제 김계환 교수 같은 경우는 가족 이주 그리고 그 가족에서의 이제 돌봄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 고려인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게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인들은 한국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특히 3세대, 4세대를 넘어갈수록 고려인말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한국어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학교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 관련된 연구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볼 게 이제 정체성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정체성에 관련된 연구도 자료집에 16쪽, 17쪽에 걸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또는 러시아 연방 지역, 그다음에 시아의 전반적 전체 지역에서의 고려에 관련된 고려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고려인들의 정체성의 특성을 좀 추려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 언어, 저희 고려가 알려진 한국말, 거의 부사는 1세대, 2세대는 조금씩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3세대, 4세대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전혀 사용 못하고 오히려 이제 거주국 언어, 러시아어를 또는 영어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그나마 또 고려인 사이에서도 고려인 정치적 특징으로 말하는 음식 문화 같은 경우는 꾸준히 유지, 개선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나 카자흐스탄 알마티 가서 필드워크를 나가보면 항상 고려인들의 반찬 가게, 시장에 이제 반찬 가게를 들다 보면 한국의 김치들, 뭐 장아찌들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축김치 같은 경우는 뭐 전라도식 김치보다는 거의 백김치 수준, 고춧가루가 조금씩 보이는 그런 수준의 김치이긴 하지만 그러나 김치나 반찬 종류의 음식 문화들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명절 중에서는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식 부분은 그다지 또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뭐 설날이나 추석의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는 성대하지만 고려인 사이에서는 또 한식을 상당히 또 중히 또 여기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도 한식을 꼬박꼬박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이제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고려인들과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지 한 147도를 회수를 했는데요. 광주광역시, 경기도 안산시, 인천광역시 3개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의 원인 또 이주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유로서 크게 이제 배출 요인, 흡입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의 송출국에서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 또 이주를 받아들이는 수용국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각 국가들이 독립을 선포하게 되고 그 국가들이 이제 민족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러시아에 익숙한 코리아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에 적응을 하기 힘든 또 취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소련식의 고려인들은 러시안 다음에 이등 민족으로서 성공한 그런 소수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흔히 나오는 사회주의 노동 훈장 같은 경우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은 훈장을 좀 가지게 되고 성공한 소수 민족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91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좀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보다 더 강력한 민족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적응하지 못한 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을 선택하는 그런 고려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따 데이터도 보여주겠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들입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주의 정책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강력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국의 경우에는 쭉 제 정부 시절 지혜동포 정책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아마 고려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2007년도에 방문 취업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고려인들이 한국에 이제 집중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 6만여 명에 이르는 고려인들 중에서 좀 보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이 두 개의 국가를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존재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 지역에 살고 온 고려인들은 제도포 비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한국에 들어와 있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국가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또 상대적으로 방문 취업 비자를 많이 받고 들어옵니다. 이 두 비자의 차이는 F4 비자는 기한이 만료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자동적으로 갱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인 반면에 H2 비자는 최장 4년 10개월 이 기간을 주고 이 4년 10개월을 채우면 다시 거주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가 또 일정한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신청해서 들어오는 재입국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사는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가 많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은 미등록 체류자. 그러다 보니까 범죄 발생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이유에 있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다른 편은 OECD 회원국이죠. 또 이거 차이에 있습니다. OECD 회원국 또는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이런 차이로 인해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F4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여해주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온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고려인은 미등록 체류도 높고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H2 비자를 발급해. 그래서 보면 우즈베키스탄 사람 2만 9천 명 정도,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의 천안과 아산, 바로 이쪽 지역이죠. 이 지역이 좀 많이 살고 있고, 인천에는 연수구와 남동구 이 두 지역에 4천여 명이 살고 있고, 광주는 이제 광산구, 월곡, 이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 3천여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산시, 인천, 광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합니다. 여기는 광주 고려인 마을, 그래서 종합지원센터가 전반적으로 고려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고려인들 자체적으로 봉사단을 꾸려서 그 지역사회, 지역에 청소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월곡 이동에는 잘 아시겠지만 주택단지입니다. 전형적인 주택단지. 하나공단을 배우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기 이제 단독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고려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려인들도 상대적으로 단독주택보다는 원룸을 또 선호합니다. 원룸 그 이유는 원룸은 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생활 장비라 할까요? 뭐 냉장고라든가 또는 뭐 침실 작은 침실이라든가 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죠. 또 이런 조건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원룸을 또 선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월곡 이동의 주택 단지가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원룸촌을 형성하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변화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이제 고려인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카페나 식당을 또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고려 FM이라는 라디오 방송까지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안산시 같은 경우 너머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고려인 한국어 야합 단체인데 이 단체가 중심적으로 이런 한국의 NGO입니다. 그래서 NGO가 중심적으로 고려인들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려인 문화센터가 안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 너머라는 NGO 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건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잘 보시면 가스 계량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스 계량기 하나가 방 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2층 주택에 적어도 17, 18개의 가스 계량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17개의 가구가 2층 주택에 살고 있다는 그만큼 이제 쪽방을 통해서 이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화공단이나 발월공단 그 대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 대기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고려인의 이제 정체성 관련해서 제가 언어 사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부분은 정말 단순하게 물어봤습니다. 5점 척도에서 당신의 러시아어 수준이 어떠냐, 한국어 수준이 어떠냐, 뭐 거주국 언어 수준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보시다시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잘함 수준이 96%. 그러니까 러시아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조금 잘함 이상이 27%인데 조금 못함 이상이, 조금 못하다, 매우 못하다 이상이 43%로 보여지고 있고 거주국 언어는 뭐 한국어가 더 못합니다. 조금 못함 이상이 62%로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의 구사 수준을 각 항목들을 조금 물어봤습니다. 봤더니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냐? 평균 5점 척도에서 3.44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빨간색 위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이 한국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냐더니 이제 3.75 정도로 좀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제2동포법에 의하면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동포 3세까지만 제2동포로 인정을 하고 있고 4세, 5세는 또 제2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 5세들 대부분 지금의 아이들, 청소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니까 그 사람들 제2동포법에 의해서 제2동포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거주국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 문제가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고요. 여기 그래서 이제 각 아이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성인들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의 이해 수준 정도를 좀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한국 언어 사용보다 좀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3.99 거의 4.5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3.80 또 여기 빨간색으로 한국 문화보다는 고려인 문화를 더 선호한다. 1.71. 그래서 이건 제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데이터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가 좀 낮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적응해야 되는 고려인들의 그런 방면 과제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13년부터 광산구 월곡동에서 이제 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고려인의 날 축제를 하고 있고 이 사진은 이제 안산시 고려인 마을에 사는 한식대에는 이제 차례 제사상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에 고려인들이 왜 한식을 많이 챙기느냐 했더니 여기는 자기 부모님들의 고향이 연해주에서 다시 강제이주 되면서 중앙아시아 오게 되고 또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조상에 대한 예를 또 고려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갖추는 그래서 이때 뭐 직장에 결근을 하면서까지도 이 한식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고려인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그 지역사회 구성원, 특히 한국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교류나 관계가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보시다시피 평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3점 미만입니다. 3점 미만은 보통 미만이죠. 그래서 뭐 이런 빨간색을 보면 한국 사람들과의 예고 활동을 같이 하느냐 2.53 정도 거의 이제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냐 했더니 고려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정부의 고려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 2.77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물론 이 어려움을 갖게 된 이유는 그 민족원의 사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고 퇴근하면 9시, 10시 된다고. 그래서 한국어 야학을 하는 단체들하고 얘기해보면 10시 이후 또는 9시 반 이후에 야학을 해야 돼요.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어려움, 현실적 어려움들도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반면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광산구에 새날학교가 있습니다. 새날학교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나 북한이탈 쪽에 고려인들의 자녀들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여기에서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자기가 원래 다니고 있는 원조 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 또 여기 적응을 못하고 다시 또 새날학교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전반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의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수용의 태도 의지가 높은 걸로 좀 나오고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 부분이 전반적으로 낮은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 또 소통 측면에서 한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소통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련해서 윤성재 교수님 네,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짧게 정리를 보았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의 귀환에서 살고 있는 그 고려인들, 하지만 그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못해서 삶에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이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획득하고 또 그 정체성이라는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집중 거주지인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탐구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음에 그 특색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선행 연구들을 비교 검토하고 있음이 눈에 띄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위치를 리서치 매핑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구의 또 차별성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귀환 고려인들의 실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연구가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넘어 실증적이고 실무적인 분석과 그것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만 토론자로서 한 가지 아쉽고 좀 기대했던 바는 연구 접근의 위치적 차별성 확보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논의의 그
논증적 방어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자가 분석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 사용, 한국의 문화이해, 그리고 사회적 교류 및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 결과가 기존의 연구들과는 어떤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떠한 상일성을 나타내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바가 뚜렷이 드러난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좀 더 명확했다면 실무적이고 또 이론적인 도출, 그 실사점 도출을 다양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옵니다. 토론을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두 가지로 압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맨 22페이지 하락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문화인 모두에게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관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논의되고 또 정책적으로 시도되었던 접근처럼 보이는데,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특히 귀환 고려인들을 위한 차별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성인 연구자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본 연구의 목적은 귀환 고려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인데, 현재 한국 인구 약 10분의 1 정도, 거주인의 10분의 1 정도가 다문화인인 것으로 통계 자료에 나와 있죠. 즉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인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귀환 고려인들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것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을 마감합니다. 먼저 두 가지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정책적 시사점 중에서 고려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졌고, 저도 거기에 이제 좀 더 강조를 다른 이제 논문 쪽에서 좀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려인들의 동포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안 부분, 제도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고려인 동포 특별법이 이제 의회에 국회에 계속 이제 개정 법률안이 올라가 있지만 좀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이제 폐기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고려인 특별법 개정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게 또 이제 또 아직 전혀 논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제2동포법을 인정하는 범위를 4세, 5세까지 확장을 시켜야만이 지금 현재 고려인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좀 마련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이주 또는 이주 정책이나 제2동포 정책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귀환 동포에 대한 법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2동포 중에서 이 독일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귀환법 내지는 헌법의 귀환권이 이제 마련되어 있어서 자기 본국으로 되돌아와 오고 싶어하는 그런 제2동포들에게 안정적인 이제 권리들도 부여를 해주고 있고, 또 정책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귀환권 내지 귀환법이 좀 만들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로지 이제 제2동포법 이것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지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걸 또 중복적으로 이 결론에서 언급하는 게 또 중복성이 있다고 싶어서 제가 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귀환 고려인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논쟁이 일어난 부분이, 그 대표적인 광주 같은 경우가 2013년도에 시에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이제 만들어질 당시에, 그러면 조선족은 뭐냐? 광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도 있는데 그걸 같은 제2동포고 하는데 왜 고려인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당시에 논쟁이 또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고려인마을의 상임이사로 있는 홍인아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국에는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거기에서 주로 얘기된 건 뭐냐면 조선족은 상대적으로 한국어 수준이라든가 또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더 고려인보다는 더 나은 조건에 있고 상대적으로 고려인의 경우에는 소수이고 당시 뭐 3만 4만 명 정도 소수이고 또 조선족보다는 한국어 사용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이치에 있기 때문에 좀 이들에게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좀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다문화 부부가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또 외국 국적 덤포 북한 이탈 주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요. 이 네 가지의 분류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낮은 수준에 있는 이들이 아마 고려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고려인들 스스로 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덤포 혈통인데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 이주 노동자들부터 못한 그런 처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청와대나 의회에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동포로서의 지위를 좀 안정적으로 부여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또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 부분도 정말 잘 배워야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제 그랬을 때 한민족이란 정체성 부분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좀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고려인들의 정체성 부분, 특히 이제 민족적 측면에서는 정체성, 특히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만약 살아간다면 그런 민족적 정체성 부분이 중요하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전 전공이 법학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런 재난 사항 때문에 감독 주방을 좀 다 이전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전을 했는데 중국에 이전 시기를 보면은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조선시대 이전에 했기 때문에 조선족이라는 호칭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연해주가 이제 연해주라는데 원래는 중국 땅인데 아편제 이후에 국경제약을 맺으면서 러시아로 그다음에 소련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왜 고려인이라 했는지 그 문제가 한쪽은 조선이라고 한쪽은 소련이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체성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표내용 보면은 활동적 부분에서는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결혼을 하고 싶어서는. 그런데 이제 와서 살면서도 한국인들과 잘 친해지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친해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고려인에 관련된 그 문제, 조선족은 먼저 조선족 용어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수립되면서 이제 각각의 소수 민족에 대해서 이제 민족의 명칭을 이제 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넘어온 한인들한테 그냥 차오션 조선족 그냥 조선족이라고 하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이름을 부여해 준 거예요. 조선족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선족이 된 거고요. 고려인에 관련된 이제 용어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련식의 이제 그 사람의 우리 주민등록증 여기에 이제 뭔가 이 민족 명칭을 이제 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 고려인 마을에 있는 이제 센터장이나 다른 사람들 왜 당신들은 고려인이라 불렀냐? 다신 조선인, 또 고려인, 한인 이런 다른 용어들도 많은데 고려인이라 불렀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조선인이라고는 자기는 막 처음에 그렇게 조선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의 그런 고려인 까레이츠 뭐 이렇게 이제 까레이츠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고려인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왔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언제부터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 좀 물어봤더니 자기 어렸을 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일부 제가 자료를 보면 1989년에 모스크바에서 전소 고려인 협회라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전소 고려인 협회에서 거기서 최초로 고려인이란 말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일부 전문가들 논문에서는 또 그렇게 또
표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물어봤는데 언제부터 그런 고려인이라는 말을 썼느냐 했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서 더 이상 제가 이제 질문을 못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하나 사용하고 그리고 정체성 부분에서 저는 있으면서 활동적 측면에서 자기들은 당연히 이제 고려 한민족 그래서 이제 고려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들이 또 가장 또 내세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운동의 후손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민족적 측면을 또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인식도 어쩌면 이제 이 고려인들을 같은 민족으로서의 고려인을 바라보기보다는 외국인 내지는 이방인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런 간극이 좀 생겨납니다. 고려인들은 엄연히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이 한국인데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족적으로 뭐 대한민국 사람이다. 다만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뭐 북한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고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높고요. 그래서 좀 그런 한국 사람의 인식과 또 고려인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의 그런 간극 차이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이나 독일처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인지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제2동포로서 또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좀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